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CBMC 대회할 때 여러분 앞에 한번 선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슨 법인지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국회에서 이 법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7월 16일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7월 1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퀴어 축제를 할 때마다 퀴어 축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6일 날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퀴어 축제에 모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 사진 왼편에 보면은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분들이 퀴어 축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이고요. 오른쪽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주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국회 앞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면은 보통 2만 명, 3만 명씩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진은 그나마 10만 명 모임 반대 집회 참가자 숫자가 많이 나오도록 찍힌 사진이라서 좀 사실하고 부합하는 사진입니다만은 다른 사진들 보면은 반대 집회 하는 분들 숫자는 거의 안 나오도록 언론에 사진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런 퀴어 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일까? 특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딱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에서 양성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서는 성을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은 물론 제3의 성이라고 하는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 이렇게 성을 수십 가지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도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 양성이라고 하는, 양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 양성은 우리가 이 헌법을 제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해서 두 개의 성을 양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기초에서 가족법이라든지 호적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나라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성경에 위반하면 물론 헌법에도 반한다. 이게 반대를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가치도 반하고 헌법에도 반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저 난리를 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 정의를 하면은 사실상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뭐 이런 거를 전부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별 정체성.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성도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성으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이 부분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법적 제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민사법적인 제재가 있고 형사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민사법적으로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재 수단이 되고, 형사법적으로는 차별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 행위, 이거를 형사법적 제재라고 합니다. 이런 법적 제재,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와 법적 제재,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맨 처음 우리나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인권국가가 되려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라. 이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유엔의 인권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들 사람들이 많고, 그 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게 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정이 돼야 성소수자가 보호된다. 그래야 인권국가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에도 제정 권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부분은 기독교의 극심한 반대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전통 가족 윤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다른 사유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이 빠져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의당에서 반대를 하고 정의당에서 성적 지향 부분이 들어가 있는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3년 19대 국회입니다. 19대 국회까지 7차례에 걸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법안이 제출이 됐고, 제출이 7번이나 됐지만은 한 번도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법이 제정이 되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서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 발의는 됐지만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4년 동안 묵혀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논의가 안 돼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이 과정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마지막 2013년도에는 이 법안 발의가 발의하신 분들이 엄청나신 분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법안의 발의자로 나서서 40여 명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기독교계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정의당에서 몇 사람이 발의하는 거는 그냥 반대하고 설득하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법안 발의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전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철회를 했습니다. 이 발의를 하고 철회를 한다는 게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은 대표 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대표 발의를 했다가 스스로 이걸 철회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대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발의했다가 철회를 하는 바람에 이 법이 자동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잠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국회의원도 이 법안 함부로 발의했다가는 나중에 스스로 철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리 잠잠하던 이 법안이 21대 국회, 2020년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의당에서 법안 발의를 바로 6월 초에 국회가 시작됐는데 6월 29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당대표 국회 연설을 통해서 정의당의 제1의 목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3번의 발의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였고, 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하고 금태섭 이 예비 후보들이죠. 예비 후보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장에서 금태섭, 여러분 잘 아시죠?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님께서 만약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퀴어 축제 여기에 참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서울시청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내지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수치는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은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혐오적인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나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 차별행위,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졸업 특강을 받는 거 이거 자체가 혐오행위입니다. 불법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성별 정체성이 뭘까? 어렵잖아요. 성별 정체성이 뭔지. 쉽게 생각하시면 남자, 여자 우리는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성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성별 정체성은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2021년 6월에 여러분들 그 9시 뉴스 보신 분들 이거 봤을 겁니다. LA 카운티의 그 찜질방에 남성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여성탕 안에 옷 다 벗고 여성탕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탕 안에 있던 여성들이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벌어질 수 있겠죠. 여기는 종업원을 거쳐서 종업원한테 돈 내고 여성탕으로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종업원에게 왜 이 남성을 여성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캘리포니아 법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외관상 남성을 취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 왜 여성이냐 이렇게 하면 그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게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자연적인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저는 남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성은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여성으로 대우해주라 이렇게 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내가 여성으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걸 못하게 하면은 이 종업원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 역도 선수 사진이 나오죠. 뉴질랜드 역도 선수인데 로렐 허버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본래 저 선수가 2013년까지 게임이라고 하는 남자 역도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성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여성 역도 선수로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성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본래 남성이었기 때문에 근력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행위, 내가 여성이 됐고 여성이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 위원회에서 출전을 시켰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지금 스포츠계에서 이렇게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출전을 해요. 유명한 수영 선수 중에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2019년까지 남성 선수로 활동하다가 2019년도에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어요. 그때까지 남성으로 이 수영 이 성적을 보면은 전 세계 랭킹 462등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1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가 다음 올림픽에 지금 출전하겠다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고민하다가 최근에 저 선수 출전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차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도 462등 한 사람이 갑자기 바꿔가지고 1등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의 여성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유토피아처럼 생각되던 이런 법이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지금 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 행위를 처벌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살인죄, 그런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게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절도죄,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 절도인지 아닌지 다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가 그럼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가인 저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박수 치셨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답변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 답변에 대해서도 이 법에서는 차별행위로 보고 그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런 거를 차별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구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름에 대한 그 인식이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는 저런 행위도 차별행위, 그 다음에 혐오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무슨 피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차별행위다, 이 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괴롭힘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거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특강하는 이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소수자인 내가 엄청나게 수치심을 느끼고 혐오감을 당했다, 정신적으로 내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차별행위, 괴롭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절차가 따르겠습니까?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주최하신 우리 김영구 회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는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니까 특강 바로 정지시켜라, 시정 공고가 내려옵니다. 지금 특강이 진행되고 있어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10분 내로 그거 금지시키고, 만일 그거 금지시키지 않으면은 3천만 원 이해관계금 물어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주최 측에서 그거를 말을 안 듣고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금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이 동영상을 통해서 퍼뜨려지면은 그 내용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기를 하면은 소송을 또 당할 수가 있겠죠. 민사소송 당하겠죠. 이 민사소송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위자료에 따라서 100만원 위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 좀 센 법을 보면은 손해배상을 최소한 500만원 이상으로 해라, 이런 법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500만원 내고 그 일 계속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소수자, 이 내용을 영상으로 듣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개별적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다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송을 당하고도 이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더 재밌는 거는요,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 소송 당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소송을 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반드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내가 상대방의 어떤 명예훼손 행위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피해를 내가 봤다고 하는 부분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절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절도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증거를 검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해놓고 증거를 못 대면은 무죄가 됩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피해봤다고 하는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상대방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분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입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주관적인 부분을. 그분이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당신이 피해본 게 없고 괴롭힘 당한 게 없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소송 100%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좀 심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법도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내가 피해봤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변호사 대줍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안 하려고 해도 손해날 거 없으니까 그냥 국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 도움 받아가지고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해주고 손해배상 책임 500만 원 이상 받게 해주고 하는데 이 소송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이런 소송 누가 이런 특강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소송 참여할 사람들 손 드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송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더 심한 법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규정을 집어넣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형사처벌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행위입니다. 이래 한 번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특강한 거 한 번 처벌 한 번 받으면 그만인데 민사소송 부분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권리는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입을 다물어야죠. 동성애가 나쁘다. 그거 성경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혐오가 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죠. 양심은 그게 아닌데 내게 다가올 어떤 법적 제재, 이 부분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목사님들도 소돔과 고모라 설교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 부패, 성적 타락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적 타락, 성적 부패를 얘기하면 괜찮은데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시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게 다 보호가 됩니다. 앞으로는 신문에 그거 못 씁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질병이 지금도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90% 이상이 동성애 때문에 생긴 거라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언론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듯한 그런 기사는 쓸 수 없도록 지금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 간의 치정 관계에 의한 살인이 일어났을 때 동성 간의 치정 살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사에 못 씁니다. 그거 쓰면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 언론사가 바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쓰는데 그거는 못 써요. 그럼 언론인들이 그 기사를 제대로 된 사실 기사를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그대로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집회
아까 얘기한 퀴어축제 반대하는 10만 명 모이는 집회 이런 거 못합니다. 그 집회 자체가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이 잘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좋은 법이라고 홍보는 하는데 사실 드러내놓고 보면은 특정인들을 지나치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이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역차별법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바로 따라옵니다. 전에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하면은 그러면 동성혼 합법화도 찬성하냐 그러면은 다들 손살을 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동성혼은 반대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이거를 주장하는 정치인들한테 여러분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는 직접 물어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되면은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은 남성, 여성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여성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제3여성 결혼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법적으로 당연히 차별이 없으면은 거기도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년에서 5년 내로 동성혼 합법화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한번 표를 보십시오. 스위스가 2020년도에 저희는 국민투표를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에 동성혼 합법화 바로 시켰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2016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했는데 3년 후인 2019년에 동성혼 합법화됐습니다. 영국 3년 걸렸고요. 프랑스 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 통계 수치를 보면은 옛날에는 오래 걸렸다가 점점 5년, 3년, 1년 이렇게 단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혼 합법화가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족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 부분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이 반대를 해도 4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 다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얼마 전에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재정법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국회 내에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막 저도 굉장히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논의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공청회까지는 하게 해주라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5월 25일 날 공청회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 법 그냥 되는 겁니다. 19대 국회까지 논의 자체가 안 돼요. 법사위에 논의 자체가 안 되고 국회에 있다가 없어지던 법이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법사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시키면은 이 법은 금방 될 수도 있는 법인데 지금 유일하게 그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입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 오케이 하자. 다만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의 70~80%가 찬성하는 법을 보수 기독교회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인권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찬성이 70~80%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빨간 붓이 돼 있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러면 다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 찬성입니다. 국민들이 저기에 찬성한다고 할 때 국민들은 뭘 생각하고 다 찬성을 하냐면은 동성애, 성적증이나 성별 정체성 부분을 놓고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출신 지역이나 성별이나 장애 여부, 학력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하는 이 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기에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놓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밑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63.6%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법안이 핵심이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부분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되면은 동성을 합법화가 되는데 국민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응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저도 이제 국회 내에서 여러 의원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면서 반대에 동참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안수 집사 한 분도 이걸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저보다 좋아요. 제가 사람들이 장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저보다 신앙이 좋아요. 근데 저거를 찬성을 해요. 내용을 모릅니다. 좋은 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왜 기독교인이 이거를 반대를 하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참 자꾸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보고 결정하겠다. 여러분 교회 내에 찬성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자녀들 절반 이상이 이거 찬성합니다. 자녀들한테 이거 반대라고 그러면은 꼰대라는 얘기 여러분 듣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딸한테 꼰대라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에 우리 크리스찬 인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양육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정부 각 부처나 곳곳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우리가 고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저지할 수 있고요. 저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미 30여 개국에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쳐야 됩니다. 전국 CBMC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